자, 이번 작품은 현대시 두 편과 그리고 수필이 묶여있는 갈래복합 지문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패턴으로 수능에 등장한 게 거의 3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극이나 혹은 수필 중에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 산문을 제외하고 극과 수필의 선택 양상에서는 보통 극은 산문, 그러니까 소설 파트랑 묶이고 수필은 시랑 묶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필에서는 결론적으로 문제를 내야 되는 포인트들이 하나는 표현상 특징 요소들, 그러니까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뭔가를 판단하는 게 중심 목표이기 때문에 표현상 특징 요소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 즉 소재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인데, 실은 그게 우리가 현대시 파트에서 판단하는 중심 내용 이해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묶어서 물어보기 편하다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이 문제 세트에서는 이 배를 밀며라는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즉 고3들의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미 아는 작품으로 시작해 버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23번 같은 문제 있죠? 가에 대한 이해니까 가 단독 문제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일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아마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였군 하면서 바로 돌입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훌륭한 준비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걸 보는 대다수의 친구들은 아직 뭐 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작품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첫 번째 작품 세트 장성남의 배를 밀며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시가 나왔어요. 그럼 시가 나오면 우리 바로 앞 챕터에서 이제 소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갈등의 그 양상을 서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단 천천히 끈을 읽는 훈련을 많이 필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내용. 화자, 대상, 상황, 그리고 정서와 태도에 해당하는 요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도 이번에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세요. 배를 민다 하면서 작품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작품의 중심 대상은 배이고요. 상당 상황은 민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미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이라고 하면서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배를 뒤에서 응차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하면서 끊었어요. 자, 배를 밀어넣는데 어떻게 밀었어? 그냥 가나보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쏙 미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우악 하면서 정말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쭉 밀어낸 상태. 그렇죠? 가라 이제 하면서 쫙 밀어낸 상태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배에서 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배가 드디어 밀려 나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답니다. 손이 환해졌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상태? 손이 비게 되었다는 얘기죠. 방금까지 배에 붙어있던 나의 손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손이 환해졌고, 약간 어떤 느낌이 들을까? 허공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약간 뭔가 허무한 느낌도 들고, 와, 그게 끝나버렸네? 이제 다 밀었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네? 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배를 밀어본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이연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연을 보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배를 민다라는 말이 갑자기 사랑을 이라고 하면서 얘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참 부드럽게 떠나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배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민다는 것은 떠나보냄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죠. 오케이?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의 화자는 뭐랄까, 참고로 이 작품이 연작이란 그래요. 그 배를 매며라는 시도 참고로 있는데, 그 배를 밀며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장성남 시인의. 근데 이번에는 배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라는 것도 좀 참고 삼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사랑이 끝나고 사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는 헤어짐. 그 이후에 상태를 말하고 있는 중이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배를 떠나보내는 것은 사랑을 떠나보내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이다? 슬픔에 해당한다라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으니까 정서 표시해야 되죠. 사랑을 떠나보낸 후에 슬픔을 노래하고 있네요. 여기까지요. 맞나요? 좋습니다.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있대요. 실은 이거는 배를 민 상황에서는 그 배가 만들어내가는 물결을 말할 거고 잔향을 말할 텐데 그 녀석도 어떻게 됐어? 잠시 머물러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이별이 되었지. 그 이별을 하고 나니까 너무 슬펐는데 그 슬픔이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 머물다가 가라앉은 상태, 즉 차분함으로 바뀌었죠. 슬픔이 안정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정서 따라가야 돼요. 화자가 이별을 한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말이자 다음 시어에 뭐 나왔어? 그런데 우리 이런 시어 보고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시상의 전환. 앞에서 쭉 얘기가 이어지다가 그런데 앞에서 이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러나 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왜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아니, 분명히 나는 배를 보냈는데 갑자기 이번엔 들어오는 배가 있네? 하면서 그 배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도 작품을 그냥 배가 왔구나, 그럼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구나 하면서 끝내도 됐는데, 자, 봐봐. 이것도 설명해 볼게.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감정 상태를 판단해 보았을 때 배가 1번 다른 배가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 다른 배는 사랑이라고 했으니 또 다른 사랑의 찾아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야,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을까? 왜? 나는 분명히 그녀를 혹은 그를 잊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떠나보냈으니까요. 왜? 안정되었으니까요. 가라앉았으니까. 분명히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가 떠오른 거잖아. 뭔가 생각이 나고 분명히 난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련된 슬픔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이별의 떠오름,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요? 그리움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이 시의 맥락과 연결되는 건 아닐까라고. 갑자기 딴 사랑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맥락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이건 답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 이 둘 중에 뭐가 답이에요라고 묻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작품의 대상이 배였고 미는 상황인데 그것을 사랑과 떠나보냄의 관계로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서 그것이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고 떠오름과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것을 보여주는 시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시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을 만날 때 말이야 항상 해야 될 일은 결론적으로는 저기 옆에 써놓은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각각 판단해내고 따져보는 것.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안 썼지만 내 안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화자가 나인 것도 뭐 판단해주는 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봤고 여러분들은 참고로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작품을 시작한 거니까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먼저 해결하고 지워 없애보도록 합시다. 자, 23번 문제죠.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민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야, 여기까지는 그냥 C의 내용이잖아. 그치? 그 내용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 이별이 주는 정서적 긴장감을 말하는 거야. 아슬아슬하다, 떠나가버려,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문제 없죠? 두 번째, 되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오케이 공간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도 위에 써드렸지만 이제 사랑이 떠나가 버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 막막함의 감정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설명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C 내용.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는, 오케이, 한껏 세게 밀어내는 이유는 아픔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봐봐, 시험 선지는 소재에 대한 정서 태도 판단하는 걸로 내고 있는 거 맞죠? 역시 판단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4번, 배가 나아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는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었어? 슬픔과 아픔이 안정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오케이. 답은 그럼 5번인가 본데? 가볼까?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그래요. 아무 소리 없이 갑자기 웬 배가 들어왔다고 했었죠? 봐봐.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진.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재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아, 물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선생님, 어느샌가 다시 그녀가 내 곁에 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연인 사이의 상대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건 아닐까요? 네, 오케이. 그것까지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회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억지로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완벽하게 얘는 아니잖아. 예상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시효가 없어요. 그 현대시 파트에서 문제풀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뭘 많이 하는 편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넘겨짚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두 사람은 이별했어요? 나는 그녀를 오늘 떠나보냈네. 그러면 떠나보냈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별의 상황까지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근데 나는, 화자는 지금 이별의 그리움에 취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떠났다는 사실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별을 했으니까 슬플 거고 슬프니까 그리울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선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는 좀 명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원래 나를 넘어갈 차례인데, 자, 가작품은 연계 작품이었어. 근데 나 작품, 이 작품은요 완전히 낯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게다가 이거 작품도 설명하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작품이거든. 혼자 가는 먼 길이라는 작품이었죠. 그럴 때는 보통 뭘 준다? 이렇게 해석의 틀을 제공해줘요. 이 작품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대다수의 경우에는 중심 정서와 중심 태도, 중심 상황, 중심 대상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따라가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보기를 읽고 시로 접근하는 거야. 가보자.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성합니다. 어떠한 심적 상태, 뭐 슬픔, 아픔, 즐거움 등등이 있는데 그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 뭔가 말을 하면서 등장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자, 나에 나타나 있는 거는 독특한 발화 방식이에요. 이거 진짜 독특하다 못해 진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즉, 독특한 발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봐봐, 선지요소지. 그리고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뭔가 지금 이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시가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요 말했다 하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야. 그리고 막 말줄임표도 등장하고 중간에 쉼표도 많이 등장하고. 근데 그것이 끊어질 때 이어지는 느낌을 줄까라는 거지. 아무튼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자, 요건 챙겨야죠.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래.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도 사랑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얘기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상황이라는 거야?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야. 이별의 상황에서 정서는 기억을 떠올리는 중이고, 그리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는 것.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오케이, 중심 단어 또 나왔네요. 상실의 고통. 요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실의 고통이야 라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네.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는 우리가 가서 보면 알겠죠? 아마 나라고 표현될 것 같은데, 화자인 내가 대상인 당신 혹은 님에 대해서 이별한 상태에서 그 상태의 고통을 표현한 시라고 하는, 방금 얘기했었죠? 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심 정보를 다 알려주고 시작한다. 맞니? 그래서
그러한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 표현상 특징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라고 아예 주고 시작하고 있다. 한번 그러면 나 작품 읽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24번도 나 단독 문제였으니까 같이 풀 생각하면서 나 작품 읽어볼게요. 와. 자, 제목은 혼자 가는 집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한숨을 쉬었는데 야, 이거 너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선생님도 감이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잘 봐. 한번 해볼게. 당신. 자, 다시 쓸까? 화자. 뭐야, 글자가 많이 뭉그러지네요. 잠깐만요. 네, 옆. 다시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좀 미리 써놓을까요? 오케이. 상황은 이별의 상황. 그리고 그 이별에 따른 고통을 표현한 시.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니까. 자, 근데 대상이 누구라는 거야? 당신이라는 거야. 당신을 부르면서 생각했잖아. 그러면서 당신 한 다음에 말줄임표 보이죠? 뭐예요? 당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데 당신이라는 말 하면서 말이 끊어질 듯 이어진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근데 킥킥은 원래 뭐 대상을 비웃거나 그럴 때 쓰는 단어 아닐까? 근데 이 킥킥이 되게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어려운 내용이야. 일단 봐봐. 킥킥거리며 한때 정요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정요롭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적막하다와 고요하다의, 그죠? 적막과 고요의 울음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해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냐? 자, 근데 구절구절별로 이거를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아까 그 보기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이별의 아픔에 심취했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이별의 아픔에 몸부림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 내면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흘러가니? 너희들은 그래? 그렇지 않지 않니? 선생님도 지금 너희들 앞에서 수업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라면 먹고 싶고요. 라면 먹고 싶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앵무새는 잘 크고 있나? 지금 오늘도 좀 날이 좀 추운 것 같은데 오늘 날이 좀 괜찮을까? 내가 난방을 켰나? 그런 생각도 했다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평평평평 지나다니잖아. 그러한 복잡한 상태에서의 내면 심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 프로이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정유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라고 하면서 슬픔이 문을 닫고 또 한 슬픔이 밀려오는 상태. 뭐예요? 이별의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그 이별의 고통을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 속에서도 화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킥킥대고 있어요. 왜? 그대는 당신이라는 말은 참 좋거든.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좋은데 당신을 생각하면 아프고 당신이랑 연결된 생각하면 또 이별의 생각에 괴로웠다가 동시에 당신을 생각하면 다시 즐거워져. 그런 복잡한 내면을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시인하기를 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시를 쓸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천재적이에요. 이 감정.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감정이 전달 여러분들 혹시 되나요? 네.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방초의 시름, 밟힌품들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그러니까 오만 것들을 다 둘러보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 막 정신이 산란해지는 상태야. 그러면서 킥킥거리면서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상처의 몸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는 상처를 함께 했다는 얘기겠죠?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그렇죠? 내 주변에 닿는 그 모든 것들에 당신의 흔적이 있는 것도 같고 당신이 있는 것도 같고 뭐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건 아닐까요?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잠깐만, 일단 나가 등장했으니까 화자가 나인 거는 확인하시고요. 요거 좀 잘 봐야 돼요. 갑자기 예를 들어 벌초하는 게 뭔지는 알지? 무덤에 무성하게 자라난, 불규칙하게 자라난 풀들을 베면서 조상의 산소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조상에 대한 마음을 기리는 그런 행동이 우리가 벌초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잘 봐. 마음의 무덤에 네모 나는 벌초하러 갔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로 어떤 실제 장소에 님이 죽었나 보군요. 그 님을 그리워하는 건가 보군요. 라고 오해했다면 지금 뭔가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거야. 왜? 마음의 무덤에 나가 벌초하러 갔다는 거는 내 마음의 무덤을 간 거지. 그리고 왜 내 마음은 무덤이겠어? 님이 떠나갔으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이거. 오케이? 벌초하러, 오케이? 진설 음식도 없이,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할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앞에 음식도 좀 차려놓고 준비하는 음식이 있는데 차려놓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차려놓은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아픈 사람처럼. 왜 나는 아파? 내가 지금 님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케이. 병자처럼 벌초하러 간 거야, 나는 지금. 근데 그러나 이런 거 중요하죠? 시장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선지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써져 있죠? 병을 다스림. 얘들아, 시어 문제, 문학작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어휘의 뜻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재미삼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주는 거예요? 왜 주고 싶겠어? 문제 풀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봐봐. 치병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병을 다스린다 라고 번역하고 환우라는 우리가 좀 병을 높여는 말이잖아요. 정중하게. 어떻게 환우에도 불구하고 몸이 정정하시네요. 라는 식으로 뭐 표현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거 다스리는 것과 그 병 자체는 각각 따로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병을 치료하는 것과 병은 다르다. 다시. 병과 병의 치료는 따로래요. 왜? 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그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치료될 수 없는 병이고 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님과 함께란 말 좀 그렇다. 당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거야. 킥킥 당신, 이쁜 당신. 하지만 또 봐봐.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물을 수 없는 참혹이래요. 나는 그러한 당신을 사랑했었고, 하지만 그런 당신은 현재 내 곁을 떠나 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프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다시 어디 갔어? 그러나 난 아프지만 그러나 당신은 좋고 이런 얘기를 구조로 드러낸 건 아닐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이런 멋진 시에다가 분석이란 짓을 하겠어요. 수능을 풀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는, 그러니까 수능 다 치르고 나서 왜 그 교정에 누워가지고 따뜻한 봄햇살 아래서, 그치? 합격하고 나서요? 교정에 누워서 이런 시집 보면서 가슴 아파도 해보고 즐거워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시길 바래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좋은 시는 이런 거 아닐까? 볼 때마다 새롭고 와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멋진 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감탄할 때가 아니야. 자, 감탄할 때가 아니고 뒤에 있는 문제 두 개를 풀러가 보도록 합시다. 자자자자 가자. 먼저 24번, 25번인데 24번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당신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야, 문제는 근데 쉽게 갈 수 있지 않았니? 봐봐. 당신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 그치? 나와 함께 즐겁게 생활했었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움 없는 말이야. 근데요, 얘들아, 잘 봐. 답이 쉽게 돼 있어.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누가? 당신이 내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야? 아닌데요? 아까 병자라는 단어 어떻게 써먹었었니? 병자처럼. 누가? 내가 내 마음의 무덤에 간 거였잖아. 당신이 병자인 게 아니라 내가 병자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2번 잡아주실 수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병자는 누구다? 대상이 아니라 화자입니다. 즉 결국에 이 문제도 화자와 대상이 먼저 정확하게 파악만 할 수 있었다면, 그 각각의 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의미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물을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이며 사랑이면서 동시에 슬픔이긴 이중적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정의도 쭉쭉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25번 가봅시다.
쉽지 않은 시였어. 하지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너희들한테 이 작품의 해석에 맞는 버전이 뭘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주어진 틀을 따라서 해석만 따라 딱딱 해주면 되는 거야. 봐봐. 결국엔 이런 보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현대 산문,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인데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이 챕터 중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집중력 싸움이라고 했었어. 지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잘 꼽아 읽으면 돼. 본문에서 나온 말이 제대로 있는지, 보기에서 나온 말 제대로 있는지, 두 개는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돼. 가자.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우선의 이성으로서 맞잖아. 킥킥 여러 번 나왔었죠. 사랑이면서 동시에 슬픔이 내재된 복합적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걸 왜 생생하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음성상징어는 맞죠? 음성상징어는 생동감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방금 말씀드린 음성상징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이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개념 모듈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올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상처의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녀석은 말줄임표 썼고요. 쉼표 썼지요. 서술로써 좋아요.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니? 상실의 고통까지 오케이 좋아요. 빨간 밑줄 오케이 맞습니다. 상실의 고통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야. 뭔 소리야? 선생님 지금 위에 잠깐만 똑같이 마킹 해드릴게요. 똑같이 마킹하자. 위에 마킹을 해놨으니까. 자,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이 노란색이었구나.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야? 아닌데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가슴 아픈, 떠올리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화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 이게 잘못됐구나. 2번 해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결 잘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하게 문제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번 선지 답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5번 그래서 문제의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걸로 보이네요. 3번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봐봐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죠. 킥킥거리다가 갑자기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과 상처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어울려져 있어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 괜찮죠? 설명이 불가능하니까요. 네 번째, 마음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입니다. 그쵸? 화자의 마음은 무덤의 상태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가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병자처럼 나는 내 마음의 무덤에 벌초하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5번,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입니다. 그쵸? 당신이란 말이 뒤에 이어서 당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이겠구나.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두 문제 총총총 해결했고요. 자, 아직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남아있고 26번 A와 연결된 시어들이 있는데 일단 26번도 먼저 해결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문제를부터 푸는 게 아니라 A만 가지고 판단이 제대로 나오는가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는 A를 아는 거니까. A가 뭐였죠? 치병과 환우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거 설명해드리길 아픈 것과 그 아픔에 대한 치유는 완전히 별개로 논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1번 A는 치병의 노력,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완벽한 애 1번이나 아싸게 꾸려야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죠? 아무리 내가 그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해도 그 아픔,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은 화자, 치병과 환우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 있음. 됐죠? 나머지 2번. A는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우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 근데 환우라는 건 병이라는 뜻이었어? 자신의 아픔을 인식하지 않게 되었니? 아픔에 몸부림치는 게 이 시의 내용이었는데? 절대 아니죠. 그리고 5번에 A만 판단해 볼게. B는 아직 생각하지 마. 이 A는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럼 여기서는 아픔을 겪는 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한 거겠니? 내가 지금 왜 아픈지 이해를 못하고 지각하는 건 인지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잖아.
자, A는 아픔을 겪느니가 그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완벽하게 잘못됐죠. B는 읽을 필요도 없이 5번도 이미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표현상 특징 문제가 아직 이건 세 작품의 공통점을 다 찾아야 되니까 잠깐 두시고 다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수필이죠? 자, 수필에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써볼까? 수필은 결국에는 소재가 무엇이고 그 소재에 연결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찾는 게 핵심이다. 오케이? 그리고 표현상 특징 요소는 당연히 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상은 뭐고요? 중심 소재라는 건 중심 대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중심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합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 연애 편지거나 뭐 그런 식이겠죠? 안 돼. 꼭 그녀에게 쓴다고 연애 편지여야 하나? 안 돼. 연애 편지는 맞으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편지 쓰기. 봐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지금이야 톡방 그렇죠? 톡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런 거였는데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 시대고 참고로 핸드폰 시대 앞에는 삐삐 세대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응팔 이런 거 봤죠? 그 전에는 정말로 편지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연애 수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편지를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이 편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딱히 전달의 수단이 없으니까 이 편지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시 쓰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세대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겠니?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지겠죠. 막 소름 돋는 말들이 가득하겠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 못하대요. 말이 어렵다, 그지? 아니, 이번에도 수필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필로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사랑의 편지를 도구라고 생각해볼게. 단순하게 번역해봐. 사랑의 편지는 뭐의 도구야? 나의 사랑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도구지. 맞아? 근데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지. 즉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를 못한다. 그게 이 작품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가 봐. 분명히 사랑해서 쓰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쓰는 편지인데 왜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갑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겠죠.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의 이별의 슬픔을 한번 시로 한번 써봐야지. 시를 써. 근데 시를 쓰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거든. 이걸 어떻게 멋있게 쓸 수는 없나?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지금 그 말하는 걸 거야. 통제할 수 없는 그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래요. 이유죠? 원래 현실적인 목표는 뭔데?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전달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고 멋지게 한눈에 빡 들게 멋지게 쓸까에 대한 감각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건 이제 마음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의 편지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전언도 들어있지 않다. 전하는 말. 말의 내용은 빠져버리고 표현 기교만 남아버렸다. 그 말하고 싶은 걸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그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될 것처럼, 그쵸? 주체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따위. 아, 중요한 단어네요. 그럼 이건 뭐죠? 뭐랄까? 아, 그래. 요 말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자. 고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의 편지였던 거잖아. 결국 2인칭 뭐예요? 너를 경유해서 1인칭 나로 돌아온다고. 이거 요즘 용어로 바꿔볼까요? 요즘 용어 맞나 이게? 이거 이불킥 상황이잖아, 그죠? 아씨, 내가 그렇지 하면서 열받아하는. 너에게 보내는 멋진 나의 표현이 결국에는 진짜 내용은 사라진 채 이상한 표현만 남아가지고 이거 겁내 멋있는데 하면서 자기 혼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의 들끓는 고백의 원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고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그녀의 XX에게 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썼는데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습니다. 자, 봐봐. 그리고 그녀도 그의 편지를 사랑했어요. 왜냐면 정말로 멋진 글들이 쓰여있기 때문이었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글을 그녀는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편지에 담겨있는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어찌 편지에 담겨있는 표현의 기교에 그 마음의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편지 속의 글을 사랑했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군요.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 멋져 보이려는 사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연애 편지는 그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아? 그게 가능한가 싶게?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돼? 그게 쉽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좀 사적인 얘기지만 선생님 와이프나 선생님이나 둘 다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을 했죠. 상대방이 빠지면 구해주려고 노력하지 말자. 같이 죽는 건 좀 바보짓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하러 가는 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둘 다 수영을 못하니까 구조할 방법을 찾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는 게 상식적이겠지.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그 왜 종말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바다 막 물 넘칠 때고 이러잖아요. 빨리 그냥 가자.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농담 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을 배워야 되려나. 근데 그것도 수영 배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지만 그거는 진짜 그가 아니라는 거야.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 끝모를 동경,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 실제로 내가 아니라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와 심지어 이러니까지 보여줘. 자기 자신에게 매료돼. 와 씨,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나의 멋진 이상향을 그려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편지의 내용은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잖아. 내 마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나가 나와 있고 그 이상적인 나가 표현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을 표현된 그냥 멋진 한 편의 글일 뿐인 거잖아. 내 마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제체를 자기 자신 잊어버린 거죠.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에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말들이 실은 어떤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한때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침취해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썼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녀 역시 진짜의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단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마무리하자.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고 싶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뭐했다. 지금 부끄럽다는 말 2번째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웠고요. 자신의 비루함, 비속하고 천함을 엿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왜? 그건 진짜 나가 아니니까요. 이상적 존재니까요.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 그렇지? 선을 꾸며냄, 악을 꾸며냄. 하지만 진짜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Not real.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그녀를 향한 어떤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걸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작품의 글쓴이는 뭐라고 표현했어? 편지 속 자아와 글쓴이 간에 간극을 느끼면서 아까 썼던 그 단어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로함을 느낀다. 이게 이 지문의 중심 태도구나. 됐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쓰다 보면 편지 속 자아와 실제 글쓴이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비로함을 안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글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내용 파악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자문 문학 작품들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맨날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을 보면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별의 아픔, 그 다음에 뭐 지조와 절개, 자연에 대한 친화. 근데 현대 작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소재가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을 파괴하는 수필들을 파괴한다는 표현은 좀 오바고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수필들이 정말 잘 등장하고 있죠. 오케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재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 연애 편지를 소재로 수필을 쓴 거 아니야. 근데 그 연애 편지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식으로 단순한, 그리고 뭐랄까 좀 틀에 박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22번부터 나머지 정리를 좀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공통점 찾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어때? 가에 배를 밀면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하강적 시어 있나? 없죠? 네. 그냥 X. 없는 게 등장하자마자 X 치면 돼. 두 번째,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 야, 아니, 이거 뻑 보이죠? 배를 밀면만 봐도 너무 아니라는 게 느껴지지. 잠깐만. 배를 밀면은 가능하잖아. 미안. 배를 밀면은 가능하지. 왜냐면은 부정적 현실, 즉, 이별의 상황, 그리고 이미 떠나간 상황에서 배가 다시 밀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들아, 다는 확실하게 아니잖아. 확실하게 아닌 걸 기준으로 가면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얘들아,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적절한 거.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라도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극복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을 통해. 야, 이것도 맨날 보던 그런 용어 아니야? 반복과 변주. 반복이라는 건 똑같은 시어가 반복되는 걸 말하고,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말하고, 변주라고 하는 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구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얘들아,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반복과 변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보면 배를 민다라고 하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었고, 그리고 들어오는 배, 밀려오는 배, 이런 식으로 변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을 거야. 나 역시 당신이란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고, 변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킥킥 당신 이런 것들도 있었지. 그런데 다가 어떻지 않은 거야? 다는 어때?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상황에 반전이 있어? 오케이.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아닌 것들의 근거를 빨리 찾는 게 핵심이다. 네 번째,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야, 4번은 너무 답일 것 같지 않냐? 웬만하면 다 맞는 말들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배를 밀면서 배를 미는 나와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케이? 또 무덤의 벌초, 마음의 무덤의 벌초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 주체인 화자와 대상, 이미 떠나버린 당신에 대해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맞지? 세 번째, 편지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편지를 쓰는 나와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크게 문제 없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특정한 행위 4번 정답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이라고요? 다부터 아닌 거 보이시죠? 바로 X 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표현상 특징 요소는 어느 정도 반복 훈련이 좀 필요하다.
자주 보던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 하강적 이미지, 다음에 자연물, 반복과 변주, 공간의 이동. 이거 말고 우리 보는 시어들 정말 많죠. 뭐 의인화된 표현, 시선의 이동, 그리고 대꾸와 대조의 표현을 통해서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상 특징의 반복 요소들이 있어. 얘들아, 이 문제 자체가 반복이야? 이런 문제 안 나오는 현재 C세트 본 적은 있어? 없지. 선생님도 없어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문제는 용어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 충분한 작품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챙겨야 된다. 자, 그리고 26번하고 27번까지 해서 마무리 좀 한번 해볼까요? 얍.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였구나. 자, 26번에 아까, 자, 나머지 23, 24, 25는 해결했고요. 26번에서 우리가 B만 남겨놨었는데, B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B가 기억이 안 나네. 자, B가 뭐였더라? 마지막 부분이었죠? 난 리얼.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요. 위선이거나 위약이다. 나 리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문장들을 이어나누는지 봅시다. 3번. B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이어에서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다. 지금 이게 상대를 향한 표현인 건 똑같았잖아. 근데 문제가 뭐였던 거야?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하고는 있지만 그 상대를 향한 표현 자체에 너무 심취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진짜 나가 아닌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지. 벗어날 수 있는 건 상관없죠. 4번. B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와 말로 상대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지막 5번도 마찬가지. B는 고백을 하는 이가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한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백하는 사람은 글쓴이일 텐데 글쓴이가 그 고백의 실체 이게 뭔지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있는 게 지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죠. 자, 27번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하래요. 하면 되지 뭐. 자, 보기 갑니다.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하는 것이기도 한다. 오, 그래요? 참고로 선생님 혹시 아까 나 작품을 읽을 때도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좋은 작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작품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읽었으면 충분히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생님 바로 해설을 한 것뿐이에요. 자, 아무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해. 오케이? 편지를 쓰는 행위는 받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지만 동시에 쓰고 있는 자기 자신도 위해 주는 거래요. 왜?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을 자신을 표현하는 글인 거죠. 자신을 뭐하는 욕구?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보이고 싶거든. 잘 보이고 싶으니까 원래 내가 아닌 모습을 꾸며내고 만들어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 안에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져. 사랑할 만한 그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참고로 이거는 그가 아닌 거 존재죠.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에 그에게 매료되어 있는 것. 즉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전부 편지 속에 그에 매료되는, 즉 본질을 잃어버린, 즉 도구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편지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에 간극, 아까 간극이란 말 선생님 써보셨죠? 주는 뭐다? 부끄러움.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봤으면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선지를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1번 선지부터 바로 답이 떴네.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뭐요? 나 자신을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라서 잠깐만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 거야? 통제할 수 없어요는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거야? 자, 만약에 본문도 안 읽고 보기도 없는 상태에서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냐고 말한다면 충분히 가능은 하지. 근데 우리 방금 작품을 읽었고요. 보기도 읽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나를 꾸며내고 싶은 욕망을 말했고
나를 꾸며내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 거야? 완전 동떨어진 소리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었을 겁니다. 두 작품 모두 나 작품과 다 작품 모두 쉬운 작품은 아니었어. 근데 그 쉽지 않음 속에서도 문제 출제 방식과 어떤 원리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분명히 답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문제 세트였습니다. 참고로 요 27번 문제가 놀랍게도 오답률이 10위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정답률은 70%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30%의 친구들은 도대체 뭐에 낚였을까 하고 봤더니 2번, 3번이 많이 낚였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지친 거야. 그렇지? 지치면 안 돼. 1번에서 답을 잡지 못하니까 2번도 가고 2번도 읽어봤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아. 3번도 가고 3번도 답이 아닌 것 같아. 4번, 5번도 가봤는데 왜 답이 없는 거지? 하면서 당혹해하다가 다시 읽고 그러면서 시간 날리고 하지만 나는 이미 1번이 아닐 거라고 선언하고 머릿속에서 시작해버렸으니까 답이 안 잡히고 2, 3번쯤에서 어딘가를 잡게 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2번 볼까요?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전하는 말이 안에서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였어.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었죠.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들어갔음. 현실적인 목표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이미 안 되는 일이 돼버렸다. 오케이.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를 향한 글이었지만 결국엔 나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요.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 그 도구적 기능이 무슨 뜻이었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 것이구나. 오케이, 3번도 맞는 말이잖아. 근데 아까 1번 답을 못 잡았으면 참고로 3번이 베스트 답인가요? 맞네요. 3번이 베스트 오답이네요. 그럴만해.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무슨 사랑의 편지가 무슨 도구적 기능이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답이 아닐까? 3번 딱 찍으면 틀리는 거죠. 네. 4번 편지 속의 글을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영혼, 그쵸? 진짜 그가 아닌 또 다른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도 보기에서도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5번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자, 비루함, 비속함이라죠? 라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사이를 자각한 스스로 깨달은 그가 뭐에?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문제 없죠? 필요함을 느낀다는 것은 화자가 글쓴이가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27번 문제까지 세트 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엔 이제 현대문학 작품 세트로 또 현대소설 작품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끊어갈게요.